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의 요소수 사태로 원자재를 중국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사실인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소수 품귀 사태로 사회적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설제로 쓰이는 염화칼슘이 제2의 요소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역시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중국의 원자재 부족으로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부족 사태로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마그네슘 공급망에도 조만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마그네슘 부족 현상이 피부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마그네슘 생산 속도 회복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는 관측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조만간 마그네슘 부족 사태에도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자동차 부품 공급자들이 전 세계 마그네슘 공급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생산 속도를 높이지 않는다면 업계가 심각한 부족 사태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마그네슘 수출에 빠른 회복이 없다면 반도체 부족 사태로 그렇지 않아도 1년까지 연장된 차량 인도까지 대기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발 제2요소수 사태를 두려워하는 업계가 또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배터리 업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배터리 업계들은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리튬, 코발트 등 원자재 공급 부족이 배터리 산업 발전에 제한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중국의 2차 전기 리서치 업체 고공리전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터리 생산의 핵심 광물인 리튬, 코발트 등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급난 이슈가 불거지며 일각에서는 제2의 요소수 사태처럼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광물들의 가격은 최근 고공행진 중입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탄산 리튬 가격은 지난해 말 톤당 52,000위안 약 965만 9천원에서 지난 9월 124,000 4천위안으로 2배 이상 치솟았으며 같은 기간 코발트는 톤당 1만 위안, 니켈은 2만 위안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30에서 40%를 차지합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핵심 원료는 이 배터리 가격의 30에서 45%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차의 폭발적인 성장 속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광물이지만 지역 편중이 심하고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리튬 원재료 주요 수입국 비중은 중국이 51%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전기차 경량화를 위한 광물인 코발트는 글로벌 생산량의 70%가 콩고민주 공화국에서 나오는데 여기 전체 채굴의 70%를 중국 자본이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유럽에서도 중국발 원자재 위기가 드리워지는 가운데 세계 배터리 시장 1위인 중국 CATL이 LFP 배터리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데 유럽 신생 배터리 업체들이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CATL이 제조하는 LFP 배터리는 한국 업체들의 주력 제품인 NCM 등 3원계 리튬이온 배터리와 달리 저렴한 가격이 장점입니다. 현재 CATL, BYD 등 중국 기업들이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LFP 배터리 채택을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전기차 시장 1위인 테슬라는 최근 투자 설명회에서 모델 3, 모델 Y의 LFP 배터리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고 메르세데스벤츠의 모회사 다임러의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도 차세대 전기차 모델인 EQA, EQB 등의 LFP 배터리를 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 포드 등도 LFP 배터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LFP 배터리는 크고 작은 단점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와 동일한 구조를 공유하기 때문에 열 폭주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LFP 배터리도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LFP 배터리는 항상 안전하고 폭발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기억되나 실제 그렇지 않다. LFP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차에서 1년의 화재가 보고된 후 이러한 개념은 가라앉았습니다. 라고 분석가는 말했습니다.
분석가는 자동차에 LFP 배터리가 장착된 중국에서 발생한 3건의 전기 자동차 화재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는 재활용도 어렵습니다. LFP 배터리에서 추출 가능한 금속은 극히 소량의 리튬이 유일한데 리튬이온 배터리와 비교해 6배 이상 단가 차이가 나기에 재활용 비즈니스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전기차를 만드는 이유가 친환경으로 가기 위함인데 재활용이 안 되면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LFP 배터리의 단점과 중국 원자 재발 불안감으로 유럽의 배터리 회사들은 다른 협력사를 찾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 배터리셀 기업 ACC가 한국 배터리 관련 기업 및 전문가와 협력을 원한다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 공식적인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장바티스 페르노 ACC 최고운영 책임자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관저에서 열린 자동차 배터리 셀의 미래라는 주제의 한불 협력 콘퍼런스에서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이 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뤘다면서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 생산 설비뿐 아니라 소재 협력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ACC는 프랑스 토탈 에너지의 자회사 사프트와 14개 자동차 브랜드를 보유한 다국적 자동차 업체 스텔란티스의 합작사입니다. 지난해 두 회사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했으며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가 3대 주주로 합류함에 따라 ACC는 2030년 유럽 배터리 생산 능력을 120기가와트시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공언했습니다. ACC는 배터리 업계의 에어버스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ACC는 프랑스와 독일 양국 정부는 물론 유럽연합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ACC는 유럽 주요 공동이익 프로젝트로 지정된 배터리 사업입니다. 사업 보조금 28억 유로 약 3조 7,429억 원을 받아 견고한 성장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설립 2년차에 접어든 신생 기업이지만 300인 이상 고용, 연 26기가와트시 공급 계약을 성사시키며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아시아 기업이 우위를 점한 가운데 ACC는 지속 가능한 가격 경쟁력 있는 고효율 고수명 배터리를 개발, 양산해 유럽 운송의 청정 에너지원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페르노 COO는 ACC의 경우 자동차 배터리 업계의 챔피언이 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며 프랑스 차원이 아닌 유럽 차원에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배터리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매년 새로운 제품을 출시해야 하고 전기차 원가에서 배터리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대량으로 배터리를 빠른 속도로 생산하려면 품질 측면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배터리 인재도 키워나가야 한다며 이런 4가지 문제가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은 대규모 배터리 산업 혁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공급망 기업에는 막강한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게 ACC 측의 설명입니다. ACC는 2030년까지 유럽 설비 용량이 최소 20배 증가, 현재 50기가와트시 미만인 설비 용량이 1테라와트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페르노 COO는 배터리 강자들이 아시아에 있다. 일본과의 협력도 고려하고 있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좀 더 희망적인 국가라면서 한국과 프랑스 산업 생태계는 비슷하다. 양국이 기술과 경험, 역량을 결합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본보다는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이로써 유럽은 일본보다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한국과 협력하기 원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페르노 COO는 한국의 인재 영입에 대한 바람도 전했는데요. 한국은 인적 자원이 풍부한 국가다. 박사도 많고 엔지니어도 훌륭하다며 프랑스에서는 인재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적 자원 역량, 그리고 우리가 한국과 공유하는 가치들에 기반해 협력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지금까지 공동 프로젝트 및 협력이 이뤄진 바 있다면서 특히 신뢰가 높은 것이 한국 파트너들의 특징이다. 가치와 문화 공유에서 나눌 것이 많은 국가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프랑스와 유럽이 한국과 협력을 원하자 일본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원래 한중일 중에 일본이 가장 먼저 전기차 배터리의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은 테슬라와 공동 운영하는 공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저가 전략과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에 그 명성은 몇 년 가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는 원래 파나소닉 배터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돌연 파나소닉과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공급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테슬라는 파나소닉 배터리 대신 LG화학과 CATL의 배터리를 탑재했죠. 그 후 일본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현재 중국의 저가 공세를 이기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 SDI가 중국의 CATL과 진검승부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SDI는 지난 9월부터 헝가리 공장에서
하면서 차세대 각형 배터리 젠5의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젠5는 니켈 함량을 높여 주행거리가 기존 대비 약 20% 늘어나면서도 원가는 20%가량 낮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 SDI는 차세대 배터리 젠5를 통해 유럽 및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갈 예정입니다. 삼성 SDI의 젠5는 BMW의 전기차 i4, iX와 롤스로이스의 첫 전기 자동차 스펙터 등에 탑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삼성 SDI는 향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승부를 가를 기술로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중국의 원자재 두려움 확산이 한국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현재 미국의 고심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도 신경 써야 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중 현재 상황으로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더욱 일촉즉발로 보입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지키겠다는 발언을 했지만 우크라이나에는 확실한 발언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무력을 강행한다면 러시아의 국제결제망 차단을 포함한 각종 대러시아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위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의 글로벌 결제 시스템 접근 차단을 비롯한 다방면의 제재를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결제망 접근 차단은 공식적인 국제금융거래에 퇴출하는 초강력 경제 제재입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도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도하면 심각한 경제적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경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러시아에 강한 대응을 할 것처럼 말은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그리 강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에는 핵무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심이 되어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했습니다. 1994년 부다페스트 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러시아, 미국,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서명 당사국인 러시아가 약속을 깨고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불법적으로 강탈한 데 이어 동부지방에서 반란을 사주 사실상 점령 상태입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갖고 있었더라면 당시 이러한 대접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서명 당사국인 미국과 영국이 협정에 따랐다면 러시아를 압박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줬어야 했는데 외면하였습니다. 결국 미국은 예전에도 우크라이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대만의 반도체처럼 미국이 지킬 강력한 그 무언가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미국 내에서는 굳이 미국의 병력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나라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아 하는 사회 분위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미국이 직접적으로 병력 시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는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는 러시아의 뿌리와도 같은 지역입니다. 러시아의 기원은 키예프 공국인데 키예프가 1240년 몽골 제국의 침입으로 쑥대밭이 되자 주민들이 동북부로 이주해 건설한 곳이 모스크바이고 이렇게 세운 모스크바 공국은 러시아 제국의 기초가 됐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해서 우크라이나의 남쪽 크림반도에는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지가 있고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는 러시아 가스관은 우크라이나를 통과합니다.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유럽으로 향하기 위한 관문이고 역사적, 문화적으로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이 서방 세력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려고 끊임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러시아로서는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 2014년 러시아는 크림반도 병합을 단행해 서방 세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후 러시아의 위협을 느낀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게 됐고 2019년 2월엔 나토 가입을 헌법에 명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해 5월 취임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 정권이 추진한 친서방 정책 노선을 계승하겠다며 나토 가입을 밀어붙였고 지난 9월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나토 가입을 승인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국경에서의 러시아의 군사행동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최대 방어수단은 넓은 영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러시아의 광활한 국토는 역사적으로 모스크바를 지켜줬습니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정복, 히틀러의 침공이 모두 혹독한 날씨 속에 광활한 영토를 진군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옛 소련 시절 모스크바와 나토의 영향권 사이엔 1800km 정도의 거리가 확보됐는데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이 거리는 500km로 줄어들고 러시아는 나토 회원국과 국경을 맞대는 결코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나토는 유사시 우크라이나에 개입할 수 있다고는 하면서도 다른 옛 동구권 국가들과는 달리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러시아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자 나토에 가입시켜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러시아의 보복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서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편입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는 러시아의 즉각적인 침공을 촉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나토도 우크라이나의 가입에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가 된다면 앞으로 유럽연합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나토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들어온다면 항상 러시아의 행보를 신경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과의 냉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옆 나라인 리투아니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인구가 280만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나라지만 중국에 대항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G2 국가로서 미국조차도 상대하기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이며 쿼드와 오커스를 등에 업은 호주가 무역 전쟁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 중국의 리투아니아가 대적을 하니 주목을 받는 것인데요. 이 상황이 더욱 주목받는 데는 리투아니아가 유럽연합 국가라는 점입니다. 리투아니아를 시작으로 유럽 전체가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11월 18일 동유럽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주 리투아니아 대만 대표처가 공식 개관했습니다. 바티칸을 제외하고는 유럽 지역에 공식 수교국이 없는 대만으로서는 18년 만에 신설된 구주 제외 공관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유럽 지역 대표적 반중 국가인 리투아니아와 대만의 외교 관계 개선이 국제사회에서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왔습니다. 그러다 리투아니아가 대만 대표처를 개설하자 중국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호주 무역 보복 때처럼 리투아니아에 대해 중국이 수출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정례 브리핑에서 리투아니아의 경제 무역 분야에 징벌적 조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잘못을 저질렀으니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언급한 대로 무역 보복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브리엘리우스 란츠베르기스 외무장관은 이 같은 중국의 조치에 대해 예고되지 않은 제재라며 리투아니아가 다음 주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EU 회원국 중 한 국가만 부분적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 나빌라 마스랄리는 리투아니아 화물이 중국 세관을 통해 통관되지 않고 수입 신청이 거부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베이징에 있는 리투아니아 및 EU 대표단과 접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긴타레스키스테 리투아니아 재무장관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리투아니아 경제에 근본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대중국 수출액은 3억 유로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수출액의 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리투아니아가 대만에 손을 들어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대만과 비슷한 역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1990년 3월 리투아니아는 구소련 국가 중 처음으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1991년 1월 소련군이 리투아니아를 침공하여 13명이 사망하고 700여 명이 부상했으나 리투아니아는 그해 9월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이때 당시 리투아니아는 반사회주의의 감정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 감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그리고 리투아니아는 대만의 경제적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레이저 산업은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피코초 레이저 분광기에 관한 한 리투아니아가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죠. 또한 리투아니아는 자국의 반도체 관련 공장 유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리투아니아는 현재 중국에는 각을 세우고 있지만 한국과는 협력하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리투아니아의 주력 산업은 섬유와 직물, 화학이나 목재와 가구 등 제조업 분야이지만 최근에는 핀테크, 생명공학 등 정보통신 분야의 첨단 산업을 키우려는 포석이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자원이나 에너지 등 가진 것이 없는 형편이라 유능한 인재 같은 무형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데요. 자원 없이 유능한 인재와 기술로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을 본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리투아니아는 1990년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우리나라와 정식 수교를 맺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국제공항에서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항공편이 거의 사라지자 리투아니아는 공항 일부를 일시적으로 자동차 극장으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꺼냈습니다. 주로 주차, 하역, 급유, 탑승 용도로 사용되던 공항 앞마당에 5층 높이의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다름 아닌 기생충이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및 영화 산업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기존의 자동차 극장과 같이 자동차 라디오를 통해 작동하며 한 번에 최대 200대의 자동차가 입장할 수 있으며 드라이브인 시네마 방식을 통해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및 기타 필요한 보안 조치를 쉽게 따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입할 수 있고 최대 2명이 탑승한 차량만 구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빌뉴스 IFF의 총재는 이번 영화 상영이 평생 간직할 깊은 인상을 관객에게 남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리투아니아 정부는 2021년 6월 7일 인도 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외교대표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고 그에 따라 주한 리투아니아 대사관은 올해 말 공식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 리투아니아 대사관은 2021년 11월 리투아니아 대표 빌리저스 사무일라의 서울 도착과 함께 업무를 시작합니다. 리투아니아는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과의 정치적 외교적 관계를 공고히 하며 리투아니아 시민의 안보와 복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그리고 리투아니아 수출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한 리투아니아 대사관을 개설했습니다. 이것은 리투아니아가 한국을 자국의 발전의 롤모델로 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리투아니아의 외교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은 시장을 다양화하고 공통 가치를 공유하는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이 지역에서 유럽연합의 공동정책 개발 및 구현에 기여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18대 리투아니아 정부의 프로그램에 명시된 리투아니아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작은 나라들조차도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 맞서 싸우는 리투아니아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내 주식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주식 베스트셀러와 수준별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드립니다.